안녕하세요. 예, 제가 또 글을 조금 써서 드렸는데요. 글도 읽어보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글을 써놓고 제가 이제 이 글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따로 꼭 읽어보셔야 되고 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구조로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가는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논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두 구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문장의 셋째 구조입니다. 이제 점점점 읽는 양은 많아집니다. 읽는 양은 많아지는데 조정희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보셨는지 살살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불이 안 켜지나요 혹시? 앞에 이제 하기 시습쯤은 불용여로와 유봉자 원방면은 불용났고, 그리고 인부지 불원은 불역군자와 역자가 세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삼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호자로 다 끝나기 때문에 삼호라고. 원래 이제 호라고 하는 건 물음표인데요. 여기서는 물음표보다는 역등표에 가깝습니다. 묻는 말이긴 하지만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따져 묻는 것, 따져 묻는 것인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공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가, 공감을, 상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표현한 게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보다는 역등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인부지. 인은 사람 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 이거 보통 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의 상대는 나조다는 거예요. 이제 인자 대신에 기자를 쓰죠. 뭐 기 외에 뭐 나자도 쓰고 뭐 오자도 쓰고 뭐 여자도 쓰고 또 이제 발음은 같습니다만 이게 전부 나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인부지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누구를? 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말의 일정은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럼 노용을 품지 않는다. 원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용을 품지 않는 겁니다. 섭섭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불역군자와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보통은 이제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안일불자는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군자를 명사로 새기면 안 됩니다. 군자답다 이렇게 새겨요.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긴 간단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겔 같은 철학자는 인간의 삶을 인정투쟁이라고 했거든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우리가 인간 상호 관계는 서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럴 때도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중요한 겁니다. 나와 상호간에 인정되는 상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이겁니다.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사회 활동을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인정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을 일종의 어떤 사회 조직 속의 하나의 구성원, 부품,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스페시즈가 되었고 스펙이잖아요. 스펙은 원래 상품 카탈로그의 명세사예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논어에서는 위인지학이라고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학문. 위인지학.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학문, 뭐 이런 뜻이에요. 공자가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죠. 그렇지만 늘 학문이라고 하면 위인지학을 합니다.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위인지학입니다.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자기 뜻을 펼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전통사회에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과거를 공부해서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것 하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은희, 세상을 피해서 숨어 사는 것. 그 중간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유황생장 뭐 이런 양반들 좀 살림.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고 물러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복을 가지는 거죠.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그 살림이라는 산속에 들어가서 물러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제3의 길입니다. 그걸 택했던 게 유가고 그 유가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죠. 이제 그 당시에 뭐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사유와 차이가 나는 점이 살림의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권력자나 현재 사람들의 기호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보면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임을 품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죠. 근데 여기 이제 화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 그러면 일단 온이라는 글자가요 노여움의 마음속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쌓인 원자입니다. 원자 자체가. 이제 왼쪽에 신방이 마음 신자거든요. 마음속에 노여움이 쌓이는 겁니다.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온현 이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속에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섭섭한 감정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귀를 벤다든지 호흡을 있잖아요. 권총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 그 탁월한 예술가가 그랬죠. 그 탁월성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거는 다른 예술가들이 탁월성을 알아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했죠. 알아보질 못했으니까 그림 한 점 팔렸고 죽고 난 다음에 못했죠. 죽고 난 다음에 어째서 보이고 그거는 뭐 렘브란트 그림 보고는 그냥 내 생명의 10년을 단축해서 좋겠다. 일주일만 내가 이걸 볼 수 있다. 렘브란트의 그 유태인 신부라는 그 작품을 냈거든요. 그거는 알아봤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알려졌고요. 뭐 블라크로아나 뭐 이런 화가들이 그 그림 보고 얘기한 거 보면 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릴 그림 뭐 이렇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알아주지 못하면 이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인격에 무슨 특별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어떤 개인이 뭐 탁월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비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래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화가 마음속에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자의 조건입니다. 또한 군자답지 않아요. 공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 뭐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나야 내 멋에 겨워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들을 의식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전통사회에서는요 요즘처럼 어떤 자기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사마천 사기도 그렇고요. 뭐 허유나 무관같이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마천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백이숙제는 비록 굶어 죽었지만 누가 알아줬습니까? 공자가 알아줬거든요. 예. 비록 굶어 죽었지만 공자가 알아줬기 때문에 백이숙제는 사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예. 자기가 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걸 공자 같은 사람이 알아줬으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허유, 무방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자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을 사마천이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천이 특별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비자 같은 사람. 한비자도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가 그 황제 되기 전이죠. 시황제가 그 황제 되기 전에 한비자의 저서, 오두, 고분, 뭐 오두는 이제 5가지 좀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좀 먹는 5가지 좀, 뭐 이런 5가지 거러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오적 뭐 이런 걸 이제 바뀌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고분, 외로운 일분, 나를 걱정하는 충신이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는 글, 그런 걸 읽어보고서는 이 진나라 시황제가 되기 전에 진나라 왕 정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사가 그 당시 시황제의 승상이었거든요. 분석형이 한 사람이요. 이사가 한비자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래요. 한나라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안 가죠. 한나라에서 안 죽어요. 인재를 다른 나라로 유출시킬 수 없잖아. 그럼 쳐들어간다 그래라. 그게 진나라 왕실입니다. 안 보내줘? 그럼 우리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요. 보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진나라 시황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억울한 죽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마천이 한비자는 특별한 애착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우한 처지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불우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상의 특별한 점을 드러낸 게 이제 사마천이죠. 뭐 자기도 그랬잖아요. 사마천 스스로도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어떤 사람의 훌륭한 형식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글 앞쪽에 써놨는데 거기 보면 사위지기자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사, 선비사자잖아요. 사위지기자사. 지기자는 나를 알아주는 자, 나를 알아주는 자. 이게 직입니다. 직.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사, 목숨을 바친다. 사는 지기자,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사, 목숨을 바친다.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 자객열전에 나와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자객이라고 하는 게 몰래 다른 사람의 집에 침투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자객, 칼잡이 열전입니다. 무협소설의 원조예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자객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내양이라는 사람, 내양이라는 사람이 자객열전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가 우리 보통 사하면 누굽니까? 선비죠. 그 우리 얘기고요. 우리 제가 이제 경희대에 보면 이제 일본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도 있고 그럽니다. 일본 학생한테 사 뭐냐 그럼 무사라고 합니다. 무사. 이거 무사예요. 네. 중국 학생한테 사 그러면 남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또 사녀 그러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네. 이거는 이제 남성이고 여성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문사죠. 우리나라의 선비사하면 뭐 당장 퇴계, 뭐 율고, 뭐 남명, 뭐 이런 양반들이 사지. 칼 쓴 사람을 뭐 우리가 이순신을 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사하면 전부 문사예요. 글 쓰는 사람, 글 짓는 사람, 글 읽는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문화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사가 무사예요. 무사. 무사인데 그냥 단순히 무사가 아닙니다. 뭐 사하면 전통적으로도 이제 이 주주정국 시절에는 사하면은 문사가 있고 책사가 있고 학사가 있고 방사가 있고 술사가 있고 별별 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의 특징, 이 사계급의 특징은 그 춘추전국 시대 이전까지는 태어나면 누구의 이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신분이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의 산은 그런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도 사 중에 한 사람. 노나라에서 안 되니까 저 위나라로 가고, 안 되니까 제나라로 가고, 또 초나라로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전쟁을 하다가 작은 규모의 세계화가 일어난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왕권이나 교류가 일어나는데 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예양은 이 진나라의 대부 중에서 이제 세력가들이 진나라는 이제 진나라 문공 같은 사람은 공이고요, 임금이죠. 진나라 임금이고 그 밑에 이제 대부들이 있습니다. 진나라를 떠받치는 귀족 집단이에요.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지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양은 바로 이 지백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지백이라는 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중앙시라고 있습니다. 중앙시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씨, 한씨, 위씨를 다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해요. 조씨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 조씨의 가신이었던 장맹담이라는 사람이 위씨와 한씨를 찾아가서 지금 지백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멸망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그래서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보사가 거기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싫다는 보사가 거기에 우리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너희들 차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합세해서 지백을 죽이자. 그래서 지백을 죽여버립니다. 지백을 죽인 다음에 이 조씨가 지백의 두개골을 가지고 오줌통으로 썼다. 이렇게 오치를 해가지고 끔찍하죠. 잔인하죠. 내가 죽었다. 내가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 신하예요. 어쨌든 이 조씨가 이제 조간자인데 조간자가 죽인 거죠. 조간자가 죽이니까 이 조간자를 자기 주인이었던 지백을 위해서 이 조간자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암살이 쉽지 않죠. 우리가 뭐 걸핏하면 조선왕조 독살 사건 이런 데가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독살을 할 수 있겠어요? 황당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독약을 하나 넣었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독약도 없고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먹고 잘 안 죽습니다. 조광조가 2삽을 먹고 죽었는데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마신 게 11그릇인가. 임 아무개인데요. 그러면 11그릇을 마시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 목매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먹었더니 죽었다. 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고대 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비타민 독살 사건이다. 뭐 이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다 먹어본단 말이에요, 미리. 거기 독을 다 가지고 죽이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게다가 어떻게 죽었다가 임상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무리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이려니까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간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측간에 가서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가서 벽을 담아있어요. 그러다가 조간자가 화장실에 오면 죽이려고요. 그래서 화장실 밑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조간자가 오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조간자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붙잡혀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왔냐? 누구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나는 지력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간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백의 후손이 씨가 말랐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위해서 복수하려는 사람 예양이 있으니까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죽입니다. 풀어줘요. 내가 뭐 피해가 아니지 뭐. 이 사람은 충신이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양이 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복수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석탄 가루를 마시고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몸에 오치를 해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검문이나 이런 데 걸리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변장을 하니까, 아내도 못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도 그게 예양인지 못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알아봐요. 친구가 알아보고, 그 친구도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던 거죠. 친구가 알아보고 울면서 말립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조관자한테 잘 보이면 조관자의 척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를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고초를 스스로 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양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인다 이게 아닌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조관자가 지나가는 다리 밑에 숨어 있어요. 다리 밑에 숨어 있는데 조관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이 낌새를 눈치챘는지 말이 날뛰어요. 수상하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리 밑에 예양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붙잡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관자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따져 묻습니다. 너 예양 너 강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백 말고 다른 사람도 섬겼더라. 근데 왜 다른 주인이 죽었을 때는 복수를 안 하고 왜 하필 지백만 복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양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주인들은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했다. 그래서 나도 보통으로 대했다. 근데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해줬다. 최고의 국사. 그래서 나도 국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관자가 울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예양이 칼을 빌려달라고 해요. 칼을 빌려주고 조관자가 입었던 옷을 잠깐 달라고 해요. 그 옷을 벗어주니까 조관자가 옷을 칼로 찢습니다. 칼로 찢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서 지백에게 내가 조관자의 옷을 칼로 찢었다고 보고할 것이다 하고 칼을 찔러서 죽거든요. 그 당시 이제 조나라의 그 뜻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요. 성들은 부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굉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저는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 이덕무라고 연안 박지원이 이제 최고의 문장가라고 손꼽았던 사람이 이덕무인데요. 청장관에서 나왔죠. 그 이덕무도 보면 천의 직이서라 해서 천의 하늘 끝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저 하늘 끝 그런 저 넓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자, 알아주는 자를 위한 글 그런 걸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옛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장면 뭐 그런 거 얼마나 하고 만나고 싶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기자라고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건이 매력적이다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스펙이 좋고 성능이 좋고 해상도가 어떻고 무게가 가볍고 뭐 이런 저도 뭐 이런 거 아이패드 이런 거 살 때 무게가 어떻고 해상도가 어떻고 막 따집니다. 야 멋있다고 매력적이다 따지는데 물건에 대한 매력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이제 완벽에 가까운 인간을 만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집회 갖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퇴계 이황성세 뭐 이런 양반들 강화보면 뭘 해줬길래 저럴까 싶죠. 뭐 우리한테도 해준 것도 없고요.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제를 살려갖고 뭐 부자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 게 뭐 말과 행실이 일치했다 뭐 이런 거예요. 말과 행실이 일치했다 그게 뭔 도움이 됩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도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회 구조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걸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구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게 인간의 매력을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매력을 이제 그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게 이제 군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직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쪽에 보면 그 여시춘추 얘기도 그 붙여놨죠. 열자 얘기도 그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매력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달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산화천의 그 수많은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유가 이제 평생 동안 쓴 명문 중에 보면 자기 추천서가 많아요.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게 없거든요. 자기소개서를 계속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는데 그렇게 뛰어난 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 인해서 등용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경조윤이라고 해서 서울시장까지 되긴 합니다만 그런 명문을 갖고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지 직접 체험을 해서 알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스펙이나 프로필 뭐 이런 데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고 하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예술 작품이나 음악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 예술적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나리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모나리자를 봤을 때 그 예술 작품만 대면했을 때 어떤 감흥이나 뭐 충격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그 순간만 그게 예술이지. 저게 뭐 다빈치가 언제 그린 뭐 명작이라더라. 이거는 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술 작품도 그렇고요. 사람은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뭐 우리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도 주인공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논어는요,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임을 품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기편이 전체가 16장인데 16장이 이제 하기편의 마지막 문장이란 말이에요.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불안인지 부지요 환부지냐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래서 16장 나중에 따라와 봅니다. 부기지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문법 설명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명사가 나오면 순서가 바뀌어서 부기지가 되거든요. 불안인지 부기지요 환부지냐. 남이 가르쳐 죽겠습니다. 남들이 부기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까 불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환부지 내가 부진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를 걱정해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논어의 맨 마지막 요한편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연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연을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인나라 남을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무의, 수 없다. 설자를 하고. 노래의 첫 번째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임을 품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하기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하라. 그리고 노래 전체의 맨 마지막 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게 논어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 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문자가요. 이렇게 쓰잖아요. 말씀 문자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건가? 이 원래 은자는 아랫사람의 말입니다. 아랫사람의 말. 말씀 문자와 반대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명령의 영이에요. 네. 이건 아랫사람의 말이고 이건 윗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씀 문자 이거 음파예요. 음파. 말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입이 밑에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위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은 뭐냐면 입이 위에 있는 게 이게 위에 있는 게 입구자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엎드려 기는 거예요. 영은 위에서 한 말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면서 따르는 겁니다. 사람 기는 모습이죠. 좌절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게 명령입니다. 위에서 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이고요. 아래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건 이게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위정편에 보면은 이순이란 말이 나와요, 이순. 귀가 손해졌다. 이걸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데, 그게 전부 아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알아볼 것인가. 그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듣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실과 바꾸어서 그걸 이해하죠. 그런 식으로 듣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반복해서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자를 알아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공자가 뭐 제자가 3,000명이나 됐다는데 뭐 알아주지 못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아주지 못했다니 무슨 문제일까요? 누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아예 화가 난다 안 난다가 아니라 아예 그게 형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물음표로 일단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가 크건 작건 심하건 약하건 간에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기 마련인데 근데 아예 그런 게 형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비추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 알아주는 게 목숨을 바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예양을 통해서 자격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그보다 또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배가는 배가금, 배가의 금이고 연금이 그러죠. 중국에 이제 무안이라고 있어요. 무창과 한양이 합쳐져서 무안이라는 도시가 됐는데요. 무안에 가면 고금대라고 있어요. 금은고를 연주한 무대 이런 뜻입니다. 무안에 물론 황항도가 유명하죠. 황항도. 그 회호의 황항도라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백도 썼어요. 이태백이 황항도 시를 썼지만 최후만 못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태백이 뭐 중국의 그 명소마다 이태백의 시가 있지만 그 뛰어난 이태백도 황항도에서는 최후에게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각 가면 왕발에게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각에도 뭐 수많은 한유도 쓰고 뭐 수많은 문인들이 있었지만 왕발의 중앙각 서가 이제
칼입니다. 그리고 악양루 뭐 이러면 악양루는 좀 투보의 악양루 시가 있고 그리고 범중음의 경악양루 키가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그 대표적인 무안의 대표적인 명소는 황학루예요. 황학루이긴 한데 가보면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황학루에 가서 황학루가 이제 장강이 있죠. 양자강. 장강 변에 있는데 뭐 중앙각도 장강 변에 있고 뭐 다 그렇죠. 그 길을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장강을. 한 번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그 대교 다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지하터널 있어요. 또 지하터널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지나왔으니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3번, 5번을 왔다 갔다 했고 그 황학로가 유명하지만 황학로 말고 작은 규모의 고금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아와 동작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열자라는 책과 뭐 단순히 전설은 아니고 책에 다 있는 거죠. 열자라는 책이 있고 또 여시춘처라는 책이 있는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아와 종작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됐길래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후세의 수많은 뭐 연암도 그러고 뭐 이동무도 그러고 계속 이 이야기 썼거든요. 백아가 검은고 연주의 명인입니다. 그래서 백아검이라고 하거든요.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말이 뛰어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서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순임금이 소악을 9번 연주하니까 봉황새가 와서 춤을 추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란지 진짜인지 말이죠. 근데 뭐 서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라가 별로 없어요. 황당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논어 읽어보시면 황당한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게 놀라운 겁니다. 막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없어. 그게 사실 놀라운 거죠. 뭐 그 시대 다른 문헌들 보면 다 그런 걸로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서경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그런 기록은 있고 현대에도 보면 왜 간혹 그 전설처럼 전해지는 재즈 피아니스트들 이야기 보면 들판에 가서 피아노 갖다 놓고 연주를 하는데 엘크라고 그 사슴 종류 있잖아요. 사슴 종류가 와서 듣고 있다가 연주가 끝나니까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동물들까지도 알아봤다 뭐 이런 식인데 사람은 막상 못 알아보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근데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말들이 춤을 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종작이에요. 이 친구예요. 그래서 백아가 산을 주제로 음악을 연주하면 종작이가 높은 산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물을 주제로 검은고를 연주하면 깊은 물이다. 그래서 그걸 고산유수곡이라고 해요. 고산, 높은 산, 유수. 그래서 고산유수곡이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함께 즐기는 것. 그게 고산유수곡.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도요, 18세기 지식인들도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요, 하야 연기라고 여름 밤에 놀러 가서 남긴 기록이 연암집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홍대용이 이제 이게 1731년생이에요. 1783년에 죽었는데 연암은 이제 1736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사 중에 연익성이라는 악사가 있어요. 악사고 박지원하고 홍대용 이런데 전부 음악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홍대용은 그 당시 이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이 철연금이라고 쇠로 만든 쇠줄로 만든 혀는 현인데 쇠줄로 된 기타 종류인 거죠. 철연금의 명인이었거든요. 홍대용은 그 당시 조선에서 이 철연금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홍대용 하면 실학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천문학을 배워왔지만 중국에 가기 전에 홍천의를 자기가 직접 제작했던 사람이에요.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를 직접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천주교 성당에 가서 독일인 신부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천문학을 배워오거든요. 그냥 말이 쉽지 가면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자고 뭐 조선 어디에 뭐 알지도 못한 사람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만나주거든요. 그 세 번 찾아가서 세 번째 만납니다. 들어서 안 만나주니까 홍대영이 나중에 처음에 가는 동안 잔다 이렇게 안 만나주고 두 번째 가니까 뭐 어디 나갔다 이러고 세 번째 갔더니 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만나주니까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이제 맹자를 인용해가면서 써요. 이제 다시 보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쫙 쓰니까 그 글을 보고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른바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 이후에 그 서양 천문학을 익혀서 충격을 받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데 불행히도 홍대용만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 전체가 충격을 받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동안 프톨레미 천동설을 기준으로 그게 진리다. 절대 공인된 진리 체계였거든요.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뭐 이쪽은 그런 진리 체계가 없었어요. 하늘이 뭐 이렇게 소뚜껑처럼 덮였다는 주장도 있고 하늘이 둥글게 생겼다는 주장도 있고 뭐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나와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그것도 아이러니죠. 저쪽에는 막 엉뚱한 걸 하늘이 그 땅이 돌고 하늘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이 돌고 땅이 가만히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충격을 받는데 이쪽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충격을 안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홍대용이 그 음악의 전문가고 천문학의 전문가고 그런가 하면은 정조의 그 정조가 세자였을 적에 정조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또 붙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대용이 좀 밀리더라고요. 정조하고 하는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데 홍대용이 좀 밀려요. 제가 보니까. 그 정조가 제가 엄청난 임금인 줄 알 수 있죠. 가장 뛰어난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세종, 정조 이렇게 꼽잖아요. 정조가 질문하면 쩔쩔매요. 정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산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데 시경을 읽고 나서 시경시가 311편이고 6개는 편 이름만 있고 305편이거든요. 305편의 시를 읽고 나서 질문을 800여 개를 뽑아가지고 질문을 800개 뽑는 그 800개 질문이 다 정연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 정말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걸 쫙 뽑아가지고 다산한테 줘요. 대답해라. 다산이 이제 그렇게 대답한 게 시경강이라는 역제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 임금도 대단하고 그 신하도 대단한데 어쨌든 세자 시절의 스승이고 만능인입니다. 만능. 그 홍대용하고 앞사 연익성하고 연안박지원이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이제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노는 거죠. 그 뭐 그리스 시대 심포지온 뭐 이런 것도 술 마시면 노는 겁니다. 그게 놀면서 자기 공부한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마시면서 잡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노는 거죠. 우리도 좀 술 마시면서 그렇게 좀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가서 이제 술 마시면서 음악도 연주하고 이렇게 노는데 그때 이제 동쪽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저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곡을 해요. 연익성과 홍대용이 같이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고 가사는 박지원이 쓰고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철뇌조라. 악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뇌는 이제 우레. 우레를 우레치는 곡. 철뇌조. 곡조.
그걸 짓습니다. 뭐냐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로 그걸 악보로 옮기는 거죠. 체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이제 작곡 전공자들은 그걸 듣고 악보로 옮기거든요. 체보잖아요. 베토벤은요, 천둥이 치니까 천둥을 악보로 옮기죠. 자연의 소리를 악보로 옮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놀고 했습니다. 어울려 놀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있는데, 홍대용이 1783년에 54세로 죽고 나니까 박지원이 음악을 끊어버립니다. 참 박지원이라는 인간도 참 특이하죠. 같이 음악을 즐기던 사람이 죽으니까 음악을 끊어버려요. 물론 박지원은 또 아내가 죽으니까 제가 하지 않고 그때 평생 혼자 살아요. 다산 정리하면 아내가 안 죽었는데도 그걸 갖고 또 이제 나는 연암이 좋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 또 새로 소식 듣고 이거 다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연암이 좀 특이한 거죠. 인간형이 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연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연암은 자기 친구가 성균관 대사성이 되니까 성균관 총책이냐거든요. 자기 맏아들 박종채가 성균관 시험 치려고 하니까 시험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쳐도 되죠, 그죠? 근데 내 친구가 성균관 대사성인데 네가 시험을 친다면 안 된다. 자식들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게 보면은 드러나는데, 그것도 다 여기에서 유래된 옛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 비슷하게 살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던 종자기가 죽어요. 종자기 사이에 죽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아가 금은고를 연주하면 종자기가 들었다. 고상곡을 연주하는 높은 산이다 감탄을 했고, 유수곡을 연주하는 깊은 물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그 뒤에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백아가 절연 금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금은고 줄을 다시는 금은고 연주를 사람이 금은고 연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생명과 같이 중요할 텐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끊어버린 거죠. 그만큼 사실은 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음악을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제가 넣은 게 지음지고요. 음을 알아듣는다. 지음. 지음하면 이제 막역한 친구, 직이 이런 것이. 지음지고. 이게 지기자의 절정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아는 사람. 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이 소리 음자지만 이게 뜯을 자와 똑같습니다. 밑에 마음 숫자가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뜻이에요.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벗이라고 하는 게 이제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벗자는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라고 그랬죠. 고자에는 손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의 손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 그게 직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등무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누구를 알아준다, 함께 한다, 뜻이 같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귀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공자는 이게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읽으면 몇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공자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가능한데, 주석을 보시면
주의 주석에 보면 이제 저렇게 돼 있어요. 학재기요. 이 학문은 재기, 배우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나에게 달려있고, 지부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지는 알아주는 거고, 부지는 알아주지 않는 거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건 재기, 남에게 달려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이 재는 어디 달려있다. 디펜드 on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그리고 하원주의요. 무슨 노염이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붙였습니다. 그건 이제 원래 주의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윤돈이라고, 북송시대, 누가 철학자 견해를 쓴 겁니다. 이제 논어설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채택합니다. 주의도 보면 이제 그런 걸 탁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붙이거든요. 탁월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탁견을 내놓았을 때, 그걸 딱 채택을 해서 사람들이 소개하고,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상당히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만 갖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는 경우 하면 이제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알아주냐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면 뭐 별로 노용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둑을 둘 줄은 압니다만 7, 8급 수준이에요. 바둑을 뭐 조금 즐길 줄은 알지만 안 즐겨도 충분히 사는 사람입니다. 5급 이상으로 뭐 2급 이렇게 되면 바둑 안 두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당대의 조훈현이나 무슨 요즘의 이미 이제 이창호 세대도 지났고 이세돌 뭐 이런 바둑의 고수들한테 가서 제가 야 당신 바둑 잘 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서 당신 바둑 못 두더라 당신 바둑 두는 법이 재미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섭섭하다 이러지 않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공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먼 데서 찾아오기까지 이르렀다. 그건 뭐 단순히 먼데 공간적으로 먼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 제자가 3000년 넘게나 있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다만 공자가 바랬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공자가 노나라에서 원래 공자는 어렸을 때는 승전, 미리 뭐 이렇게 회계 담당 관리. 맹자에 보면 공자가 회계를 담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라는 말이 맹자에 처음 나옵니다. 공자의 직업이었어요. 회계사. 공자의 최초의 직업 회계사입니다. 창고 출납 관리예요. 회계만 딱 맞으면 된다. 들어온 재물과 나간 재물이 일치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동 소화양을 잘 기를 뿐이다. 사직리 글자가 좀 어려운데 말뚝익자입니다. 소나 양을 묶어두는 말뚝을 담당한 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시절. 공자는 무슨 가문의 배경이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노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송나라에서 몰락한 귀족의 후손이에요. 배경이 없죠. 배경이 없으니까 뭐 뚜렷하게 고위직 배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한 거죠.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젊은 시절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재능이 많아지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공자가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다재다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공자가 소야천이라 내가 젊은 시절에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 좀 천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많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런데 군자는 그렇게 다재다능한가? 아니다. 군자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었다고 하긴 힘들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나라에서 사구벼슬을 하게 돼요. 공자가 이제 나이 30세가 지나면서 예약에 밝은 사람으로 널리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발탁이 돼서 노나라의 사구벼슬까지 합니다. 맡을 사자 도적구자에서 도둑을 담당하는 관리, 나중에 대사부 이래가지고 치안감이나 요즘식으로 하면 법무장관 이런, 그 당시 춘추시대 작은 노나라의 법무장관까지 한 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석 달 정도입니다. 석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그러니까 공자가 대사구를 할 때 석팽상사라고 해서 재상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규 재상은 아니고 임시 재상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 동안 노나라가 확 바뀌어요. 일단 이웃나라 제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노나라 임금하고 제나라 임금이 만나는 자리에서 제나라 쪽에서 광대를 불러서 노래를 하고 하니까 공자가 예법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해서 물리치고, 칼춤을 추려고 하니까 역시 예법에 맞지 않다고 비판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제나라가 여러 차례 노나라의 그 땅을 침략해가지고 땅을 부당하게 빼앗아 갔거든요. 그걸 조목조목 반박해서 또 제나라 땅을 다 돌려받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 말만을 갖고 이렇게 나라의 영토를 회복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나라가 불안하죠.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자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공격해봤자 이게 상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게 좋습니까? 예, 그렇죠. 윗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이간질을 시켰느냐? 공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못하고, 그 노나라 임금과 그 당시 실권자였던 개환자에게 미녀 악대를 보내요. 미인계를 쓴 겁니다. 그 미녀 악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녀 악대에 취해가지고 조정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자가 노나라를 떠납니다. 떠났다가 뭐 제나라 갔다가 위나라 갔다가 시청나라 돌아다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들 이제 공자가 그 나라에 가면 다들 초빙해서 위왕지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의해서 묻긴 하는데 등용은 안 하는 겁니다. 제나라에서도 등용하려고 하다가 안녕이 반대해서 등용을 하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공자는 근거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지구 해서 자공 일행, 공자가 이제 천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자들과 길이 서로 이제 이렇게 놓쳐버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천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공자를 놓쳤어요. 자공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못 봤으니까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동문에서 봤는데 뭐 머리는 뭐 용임금 같고 허리는 우임금 같고 뭐 가슴은 문안 같고 한데 행색은 꼭 상가지구, 집이론 개, 상가지구. 구는 이제 강아지예요. 아주 녹입니다. 집이론 개는 상가집 개라는 호칭도 있긴 한데, 상가집 개는 이제 천대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집을 잃어버린 개, 이게 맥락이 원래는 맞습니다. 사기에 나오고, 공자세가에 나오고. 근데 뭐 머리는 어떻고, 뭐 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닮았는데, 행색은 그러니까 집이론 개 같더라. 이러니까, 아유, 선생님 같다. 해가지고, 갔더니 아니게 공자가 있는 거예요. 자공이 들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뭐 머리는 노인군 같고 허리는 우인군 같고 뭐 가슴은 문안 같고 뭐 이랬다. 그런데 집이론 개 같았대요.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뭐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다 틀렸고 이 집이론 개 같다는 얘기는 딱 맞다.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뜻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뒀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공자가. 그래서 불우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불우하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공자가 뭐 장자나 이런 사람처럼 불우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공자가 이제
공자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은 당시 권력자들인 거죠. 권력자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도 공자를 전혀 알아주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환자가 공자를 원래 노나라 임금에게 추천해서 등용했던 사람은 개환자예요. 그런데 이 개환자가 공자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이 개환자가 민요학대에 속아서 조회에 안 나온 장본인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어차피 개환자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 개강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꼭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맡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개강자라는 자가 개환자의 정통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환자의 정부인이 남유자라고 있어요. 남유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정부인이에요. 근데 개환자가 죽을 때 남유자가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강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만약에 저 남유자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걔한테 줘야 되고 딸이면 그냥 네가 정통 후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뭐 안 주고 그냥 지가 그냥 차지해버리고 있었어요. 후계자 자리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은 또 지금의 정통성, 지금 현대사회의 정통성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 이것인 거고, 이 당시는 이제 그런 혈연, 적통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데 공자를 불러서 정치를 맡기려고 하면서 개강자가 뭐라고 묻느냐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환도예요, 환도. 개강자 환도. 도둑을 걱정해요. 공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불위도면 당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그대가 불위도. 당신이 도둑질 하지 않으면 수상지라도 비록 상을 줘도 민불위도 백성들이 도둑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일 큰 걸 훔쳤잖아요. 후계자 자리를 훔쳤고 백성들 도둑질한 건 자잘한 거 훔쳤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육아윤리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아윤리는 소학은 자기를 수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수양하는 게 소학이에요. 대학 그러면은 수기 치인이 같이 있어요. 나를 닦는 것, 수기. 그리고 치인이 있어요. 남을 다스리는 것. 원래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치자가, 원래 치자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지국병천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신. 내 몸을 닦고, 나 자신을 닦고,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이 가도요, 그냥 가족이 아니고, 이게 행정기구, 영토가 있는 국가의 가예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가심이 있고, 영토가 수백 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 평천하, 이런 뜻이에요. 천하를 다스리고. 평은, 이게 사람의 인중입니다. 사람의 인중을 그린 거예요. 그게 숨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숨결이 고른 거. 공평한 거죠. 사람이 자유롭게,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가. 그게 공평입니다. 인종차별 이런 거 없고, 네. 그게 평이죠, 평. 그게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 치국 잠깐 놔두고요. 쟤는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런할 제자의 그 각골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등하게 가지런한 거죠. 근데 평등이에요, 이것도. 결과의 평등이냐, 기회의 평등이냐, 조건의 평등이냐, 뭐 이거죠.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결과의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뭐 자본주의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회만 평등하면 뭐합니까? 한쪽은 등록금이 있고 한쪽은 등록금이 없는데. 평등한 겁니까? 조건이 평등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등록금을 안 받으면 되죠. 조건이 다 평등해지잖아. 누구는 뭐 아르바이트 하려고 밤새도 뭐 공부하고 일해야 되고, 뭐 누구는 밤새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이제 나 자신을 닦는 건데, 이건 숫자는 원래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이 고대의 청동기 거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얼굴을 한번 비춰보신 적 있습니까? 보입니까? 예, 안 비치죠. 왜 안 비칩니까? 왜? 녹이 시퍼렇게 쓸어갖고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게 하려면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것처럼 내 마음을 열심히 닦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사태가 정확하게 판단되고 그렇잖아요. 그 때가 뭡니까? 그게 욕심이죠. 내가 욕심하는데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가면 그게 가려서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의 가치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열심히 닦는 게 수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쓰고 이런 거죠. 치는 뭐냐면 이게 농사를 짓는 전문 용어예요. 치전이에요, 치전. 농토를 일구는 겁니다. 농토를 일굴 때 어떻게, 이게 벼농사다 치고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벼농사를 짓는데, 이쪽 벼들은 이쁘니까 물을 좀 대주고, 이쪽 벼들은 미우니까 안 대주고, 그럼 그런 농부가 그치, 미친 농부죠. 여기 물 대주고, 여기 물 안 대주고, 이러면. 골고루 다 대줘야 되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걸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야, 이쪽은 표밭이니까 막 지원해주고, 막 도로도 세워주고, 막, 이쪽은 아니니까 주지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전이라는 게 치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이게 전제예요, 전제. 부실. 나를 닦지 않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워낙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데 아무리 엉망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부정을 아무리 저질렀다 하더라도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 그리고 그런데 많이 동의해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전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공조가 개방조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지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통치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실제로 이게 잘했냐 못했느냐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해라.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성립시킬 수 있는 건 무력, 폭력 이런 거죠. 근데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폭력 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이제 공작의 정치적 이념은 거기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관자가 공자를 알아주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제대로 알아봤다면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일단 불렀다면 공자의 정치적 이념과 자기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공자가 등용되지 않고 공자의 제자가 등용됩니다. 염구 같은 제자. 그래서 염구 같은 제자는 염구자. 염구가 가서 결국에는 개강자가 시킨 대로 다 해요. 시킨 대로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가 거의 출문선언까지 해요. 그 출문이라고 하면 소자 명고의 공지가 아니라 북을 쳐서 성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북을 쳐서 성토해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스승이거든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 계시를 위해서 가렴주구했다 이렇게 보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공자 제자 중에 이제 유자, 요 이제 바로 두 번째 구절 가면 유자가 나오는데 유자는 가서 그렇게 안 했어요. 유자. 유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유약이라는 제자는 노나라 임금한테 불려갔지만 노나라 임금이 원래 이게 국가에서 어떤 못된 짓을 하려면 명망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 사람에게 못된 짓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략이 되죠. 왜 보면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도 민망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협상 주체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원래 정통성이 부족한 자들일수록 그런 사람을 잘 불러서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불러서 했는데 그 유약을 불려갔어요. 유약을 불려갔는데 주제가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귀족들로부터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떨어뜨는 거죠. 농민들에게. 그래서 원래 이제 육아에서 주장한 세금은 10분의 1이에요. 철법이라고 해서 10분의 1을 농사짓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10분의 1을 거둔다. 이게 이제 기준인데 도나라 애공이 유의하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국가의 재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세금을 올리자 하거든요. 농민들에게 더 거둬들이자.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데 더 거둬들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려고 이제 불렀는데 유약이 10분의 1만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공이 뭐라 그러냐면 10분의 1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무슨 1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약이 백성들이 풍족해야 임금도 풍족한 것이고 백성들이 가난한데 임금은 이제 풍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약은 등용되지 못합니다. 가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이제 맞죠. 유약은 강한 제자예요. 영구는 가서 시킨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영구 같은 사람이 탁월하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제후들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공명이 됐고 공자는 그런 요구에 안 맞췄기 때문에 제후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공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섭섭해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공자와 대조적인 인물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14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분들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군주들이 바랬던 사람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지만 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뭐 농가도 있고 뭐 종행가도 있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냐? 법가예요, 법가. 이제 상황이 대표자죠. 그리고 이제 이사는 이제 결국 진나라를 설계한 천하를 설계한 사람은 이사입니다. 사실은 이사의 그 진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나라 효공 때 진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원래 진나라는 이게 오랑캐 나라고 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서쪽 변경에 위치해가지고 중원의 문물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나라 말고 중원 쪽에 이 진나라나 뭐 노나라나 이런 데는 문물 이야기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이런 이제 음악으로 치더라도 교향곡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이랬어요. 공자도 이제 음악의 전문가거든요. 공자가 이제 그 노나라 악사 중에 최고인 사람이 태사예요, 태사. 이 사는 악사의 사자거든요, 태사. 태사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립교향악단 지휘자 뭐 이런 사람. 국립교향악단은 지금 없고 KBS 교향악단으로 바뀌었죠. 근데 하여튼 그 나라 최고의 그 악단의 악사 이게 이제 우두머리인데 공자가 이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음악이란 무엇이냐, 음악 이론을 쫙 얘기합니다. 그 음악 순임금이 소학을 듣고 상을 부지금이라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밥맛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의 심취에 석 달 동안 정신 없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그런 정도의 그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데 그럼 나중에 공자 취미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시절에 서쪽의 진나라는 질장구 치면서 놀았어요.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놀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 질장구를 두드리고 이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놀았어요. 얼마나 야만적으로 놀았습니까? 수준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 나머지 모든 문명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누가 한 거냐? 상황이 설계한 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최후를 장식한 게 이사죠, 이사. 이사는 순자이제요. 순자는 유가고, 유가의 배신자는 이사. 근데 이 상황도요, 이게 공자와 상황이 딱 대비가 되는 인물인데, 물론 맹자와도 대비가 되죠.
상황이 진나라 효공을 만나기 전에 원래 양나라가 있었습니다. 양나라가 위나라예요. 아까 한위조, 조시 조간자와 함께 나눠진 나라. 이 큰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나눠진 그 위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위나라가 원래 양나라로 왜 바뀌었냐면 맹자를 딱 펼쳐보시면 양나라 해왕 만난 데 나와요. 맹자견 양해왕.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래 이 해왕 밑에 있었습니다. 저 상황. 위양이거든요. 이 위나라는 작은 위나라예요. 위양. 근데 이 위나라 해왕. 원래는 위나라 해왕. 위나라 해왕 밑에 와 있었어요. 그 당시 재상이 공숙좌라는 사람. 이 위나라 해왕의 숙부가 되는 공숙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상입니다. 이 밑에 위양이 와 있었어요. 저 법가사상. 근데 공숙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해왕이 문병을 받죠. 그러니까 보니까 죽게 됐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누구한테 재상을, 나라를 맡길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공숙자가 바로 위양을 추천합니다. 내 밑에 위양이라고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등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해왕이 알았다 그랬는데 표정을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알았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자가 눈치를 채고 등용하지 않으실 거면 위양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요. 죽일게.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갔어요. 가니까 공수가 갑자기 미안하잖아요. 깨끗이 죽게 됐잖아요. 위양을 불러갖고 도망쳐라 그래요. 야, 내 방금 너 죽이라 그랬는데 왕이 알았다 그래요. 도망가라. 위양이 도망 안 갑니다.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뭐 나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서 등용하지 않을 거라면 나를 죽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안 죽이고 진짜. 괜히 못하러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생각하면 등용을 하겠죠. 안 죽여요. 안 죽였지만 등용을 하지 않으니까 위양이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에서 효공의 인정을 받아서 상이라고 해서 봉토를 받아갖고 상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나라 효공을 만나갖고 첫 번째 만났을 때 효공이 위양을 만난 다음에 졸아요. 위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위양을 추천한 경감이라는 사람 막 욕을 해요. 뭐 저런 자를 나한테 추천을 했느냐.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도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을지는 않았지만. 근데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나라 효공이 큰 관심을 보여요. 그 사람 참 괜찮다. 한 번 더 만난다 그랬는데 둘이 밤을 새요. 효공하고 위양하고. 나중에 이제 경감이라는 사람은 황관인데 그 황관이 이제 그러니까 위양이 황관을 통해서 진나라 효공을 만난 거죠. 어떻게 만났을까요? 뇌물 찔러주고 만난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난 겁니다. 불려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했더니 상황 이 위양이 처음에 내가 효공을 만났을 때는 제도를 얘기했다. 제도는 요임금, 순임금이 제예요. 제도는 무위의 정치입니다. 무위의 정치. 무위에 대해서 뭐 따로 설명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무위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위는 뭐냐면 수공이 천하, 공손히 손만 맞잡고 있어도 천하가 다 다스려지는 겁니다. 노순의 정치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나라 효공이 한심한 거죠. 어떻게 이런 놈이 왔나.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왕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무왕, 탕인검 이런 사람. 왕은 뭐냐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인의를 갖고 천하를 다스려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역시 한심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일이 갖고 됐냐. 그 다음에 가서 만났을 때 패도를 갖고 얘기해요. 제환진문의 패도. 힘으로 다스리는 거죠. 패도. 그랬더니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법률로 다스린다. 강제적인 법률로 백성을 다스린다. 이러니까 이제 밤을 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법가의 천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법가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죠. 상황은 위양이 이제 나중에 상황이 되는데 임금님 이거 무위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럼 왕도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패도 이거요. 그거 좀 괜찮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꿈꾸는 세상은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임금님의 꿈이 저희 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가 어떤 데 가서 일한다 그러면 제 꿈은 없고요. 그냥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든지 팝니다. 저는 무의도 있고 왕도도 있고 뭐 패도도 있고 법도 있고 뭐 또 딴 거 있으면 딴 거 얼마든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공장은 만날 때마다 인의예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인의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아주지 않는 거고 상황을 알아주지. 이 사람 인재다. 등용할 만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등용한 다음에 법률을 반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상황은 저래요. 상황은 일단 육아, 목가 다 비판합니다. 육아는 뭐냐. 이 법가가 육아를 비판한 걸 보면 육아의 지향이 어디에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이사는 육아의 문헌을 불태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고비건 옛날 것을 갖고 지금을 비판한다 이래갖고 불태웠거든요. 옛날 것을 갖고 지금을 비판하는 인물을 띈 게 육아일 겁니다. 이사가 정확하게 본 거죠. 상황은 육아를 어떤 자들이라고 하면 이문난법이다. 문학을 가지고 글을 갖고 문을 가지고 난법. 법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글이란 거는 법을 어지럽힐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글인 거죠. 그 무가는 뭐냐? 무, 힘을 갖고 무리 이게 법과의 입력, 협이거든요. 협계. 예를 들어 이제 국가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장악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폭력을 관리하는 게 국가잖아요. 그 경찰력, 뭐 군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국가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못하면요, 그냥 한답니다. 못하면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인이 열심히 하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총 들고 그냥 예. 그래서 미국의 1년에 전쟁터에서 죽는 미군이 300 몇 명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자살하는 군인이 그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사고인지 살상 중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또 총기 규제 오바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내 총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가는 약자가 핍박받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무가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폭력 조직을 갖고 해결하는 겁니다. 결사대회 결사대. 그랬던 무가가 그렇게 또 만만한 건 아닙니다. 소개할 때가 있으면 소개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봐요. 다 이자들 다 문제다 이거예요. 다 법을 어지럽히는 자기 때문에 다 제거의 대상입니다. 비문화주의 문화 개인의 사적인 폭력이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당한 게 있죠. 일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문제라서 법이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뭐냐 윗사람이 뭘 안 지켜서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거. 윗사람이 누군가 귀족들이다. 왕은 건드릴 수 없고 귀족들의 특권을 박탈합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시작해요. 그게 법가의 탁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더라도 공정하다면 그건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법이 가혹하다 하더라도 공정하다면 그죠? 함무라비 법전이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법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 잔인한 법의 사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잖아요.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전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눈을 해쳤다 그러면 죽입니다. 이를 다치게 했다면 죽여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만큼만 처벌해야 한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공정하게 처벌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공정하다는 그 점에서는 뛰어난 점이 있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가혹하지만 공정하다는 걸 강조해서 그걸로 이룬 게 진나라 법과 통치 기반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쟁할 때도 공을 세운 자에게 포상을 하고 도망친 자는 뭐 연좌제에서 처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진나라 군대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군대와 싸우면은 그냥 전쟁하다 지면 그냥 죽기만 해요. 죽는 게 끔찍한 거지만 상대를 죽이고만 말았거든요. 근데 진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몇 명 죽었냐에 따라서 포상이 달라집니다. 한 명 죽이면 얼마, 두 명 죽이면 얼마, 장군을 죽이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인 다음에 몇 명 죽였다는 걸 표시를 내야 되니까 막 목을 베서 막 주먹주먹 공포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나라 유명한 장수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악빈은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이고 악의인이 무슨 손자니 오자니 진나라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탁월한 장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결국 진나라에게 다 무너진 이유가 그 신상필벌 이런 게 이제 먹혀들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굉장한 효율을 가진 체제였고 오직 국가를 운영하는데 농전, 농사 짓는 것, 예, 그리고 전쟁하는 것, 이 두 개만 농사가 곧 전쟁이거든요. 농사 제도를 잘 정비하면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군대를 차출합니다. 또 본래 이제 그 시스템이 굉장히 탁월한 게 예를 들어서 농토를 주지 않고 그 경작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도망가죠. 근데 그걸 다 지불을 하니까 그 생산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칼 들고 나서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병력 의무가 없습니다.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도망가면 돼요. 그런 식의 그 국가 시스템은 농전 정책으로 딱 간 게 진나라 시스템. 그걸 공정하게 한 거죠. 게다가 이제 신분 자체가 표공의 태자가 상황의 법을 어겼어요. 어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태자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대신에 이 태자를 가르친 스승 두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처벌합니다. 한 사람 다리를 자르고 한 사람 코를 자르고.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 다 말을 듣죠. 야, 이거 뭐 진짜 그냥 법대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태자가 결국 지가 알고 있다시피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공이 죽고 나서 제거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더 그렇잖아요. 저 임기 끝나면 저 끝날 텐데. 그게 계속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죠. 안 보이는 건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렇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이제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괜찮을 거야. 다음만 잘 뽑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러지 않을까. 엄벌의 대상은 또 올라갈수록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올라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엄벌에 처하면 안 되는데 불행히도 상황은 아래로 갈수록 또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중벌주의라고 해서 육아는 기본이 이겁니다. 형벌을 쓸 때는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형벌을 쓸 때는 유경, 가볍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그 죄로 붙잡아서 처벌을 하는데 오직 가볍게 해야 된다. 형벌을 쓸 때는 오직 가볍게 해야 된다. 이 뜻인데 유는 새길 필요가 없어요. 형벌을 쓸 때는 가볍게, 용상, 상을 줄 때는 무겁게. 유중. 유중.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공이 곡식 5마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7마리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럼 7마리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죄가 3년 유배형이다, 5년 유배형이다,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볍게 3년 이렇게 가는 게 유가입니다. 세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용형, 유경, 용상, 유중. 이 상황은 그렇잖아요. 중벌, 오직 무겁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볍게 처벌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무겁게 처벌하는데, 무거운 죄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죄가 쌓이면 그게 무거워지는 거다. 그래서 가벼운 죄부터 무겁게 처벌해야 무거운 죄가 안 생긴다. 그리고 뭐 잘못만 하면 그냥 막 배고 막 굉장히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시스템에 아주 그 진보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반민중적이라 그래야 될까?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황의 한계입니다. 불행도 이제 상황은 죄가 자기에게도 결국 나중에 이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도망치는데 어디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상황이 만든 법에 따르면 낯선 사람은 재워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 상암 열전입니다. 상군 열전. 상담의 군주였다. 상군이라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근데 사마천이 보통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상어는 나쁜 놈이라고 씁니다.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의 병법이 가진 또 공정성이나 개혁성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합니다. 후세에 그걸 또 가장 높이 평가하고 왕한석이 또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이제 법과 정치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법무술수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맹상군 맹상군이 이런 게 전문이거든요. 전문이고 맹상군 열전이 있어요. 사기 맹상군. 사마천은 맹상군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제나라의 전시인데, 제나라의 전시인데, 제나라의 전시 이자들이 또 이게 엄청납니다. 결국 이제 이 작은 진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제나라로 왔거든요. 제나라로 왔거든요. 거기서 세력을 조금씩 장악해갖고 나중에 제나라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맹자가 만난 제나라 선왕은 원래 제나라는 강태공의 후손에게 봉해준 나라거든요. 강태공. 성이 강씨고 씨가 여씨예요. 강여상이에요. 여상. 같은 사람이에요. 여상이나 강상이나 강태공이나 또 태공이 바라던 사람에서 태공망이나 다 같은 사람. 문왕이 만났죠.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고 무왕이 강태공을 등용해서 천하를 통일하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 1등 공신이 강태공이거든요. 그 강태공이 후손이 봉해준 게 제나라예요. 강대한 제나라인데 그걸 이제 전체가 삼켜버려요. 삼켜버리는 전략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조금씩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쌓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꿔주는데 꿔줄 때는 큰 말로 꿔주고 돌려받을 때는 작은 말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 지방과 거래를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문의 후손 자화자 이 전화라는 인물이 있는데 전화는 이제 이 자기가 이 아내로 삼은 자가 183명이에요. 후궁을 두었는데 이제 그렇게 후궁을 이렇게 두니까 자기 부하들이 그 후궁들과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자기 아이들이라고. 다 내 아들. 아들만 그 180명이 넘습니다. 다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력을 키워요. 뭐 네가 뭐 건드려 뭐 이게 아니에요. 해라 해가지고 다 네.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을 동원해갖고 결국엔 전화를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냥 접수해요. 거의 저항 없이 그냥 호시, 포시, 포수가도 제나라의 세족이거든요. 포수가.
포수가 전화로 정보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환히 내다보는 거죠. 관중은 외로웠기 때문에 전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의 능력이 탁월했을 뿐이지 조직의 힘이 전혀 없었던 게 관중입니다. 관중은 포수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디 총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외롭게 죽었을 사람입니다. 포수기 알아보고 이제 추천해서 재상되고 천하를 좌지우지한 거죠. 근데 그런 포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전화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제 이게 그 집안 사람이 맹상군입니다. 이 집안이 식객을 3,000명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을 거머쥘 거죠. 그러니까 식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와서 그냥 밥 먹는 사람이에요. 식객이라 그러니까 식객이란 만화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미식가고 이건 이제 그냥 맹상군 집에 가서 그냥 의탁해서 거기서 밥 먹고 놀고 그냥 세월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객을 맞이할 때 식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하는데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다 받아줬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재주도 없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풍환이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맹상군을 구출합니다. 이제 풍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맹상군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뭐 제후들이 모두 다 모셔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한 번은 제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양나라 혜왕, 그 양나라 혜왕이 왜 그렇게 통탄이 하냐면 위나라 혜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자기 밑에 있었는데 결국 등용 안 하는 바람에 진나라로 갔죠. 진나라로 간 상황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위나라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를 막대기 위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원래 위나라 영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비 모양처럼. 여기가 이제 안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위나라 수도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위나라였고 이 안역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상황이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올 때 그 전략도 아주 이 상황이 진나라 군대를 잃고 쳐들어오니까 이 위나라 혜왕이 자기 태자 신을 보내요. 그래서 맞게 합니다. 군대를 보내요. 태자 신이 거느리는 군대를 보내서 맞게 하는데 상황이 태자 신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옛날에 당신 나라에 있을 때 우리 관계가 아주 좋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당신과 내가 적장으로서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까 눈물이 난다. 내가 차마 싸우지 못하겠다. 우리 함께 모여갖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자. 이래요. 태자신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그러자 하고 가요. 붙잡아버립니다. 바로 붙잡아버리고 공격해서 그냥 한 명씩. 유방도 그랬고요. 유방도 항우하고 이렇게 우리 잘 보자 하고 돌아서는 놈을 그냥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절반을 800리를 700리 맹장이 그렇게 나오고 사계는 800리 이렇게 됐어요. 이거 빼앗겨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양이라는 곳으로 도망쳐갖고 그때부터 양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양나라 혜왕이 통탄을 하는 거죠. 통탄을 해가지고 원래 등용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위나라 출신이 아니고 다른 나라 출신이다. 작은 위나라 출신이라서 등용을 안 하거든요. 자기 나라라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처음에 깨버린 게 진나라거든요. 야, 우리는 천하의 모든 이제 다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자기 나라만 하다가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나라 혜왕도 이제 온 천하의 이제는 다 모으겠다 했는데 맹자가 간 거죠. 맹자가. 그 맹자가 양나라 혜왕과 만납니다. 그 맹자는요, 뭐 상왕처럼 뭐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혜왕이 실망이 엄청 컸을 겁니다, 아마. 하필이면 맹자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맹상군이 전하를 쫓겨나니까 양나라 혜왕이 청검을 보내갖고 맹상군은 초빙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 정도 인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이 맹상군은 그 밑에 있는 식객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 계명이라고 해서 닭개자에 이제 그냥 별명이죠. 계명. 달구름 소리를 잘 내는 자, 계명. 그러면 재주가 있다. 이래가지고 식객으로 대우했고, 그리고 또 구도라고 해서 개고자
이게 이제 위구작도예요. 밤이 되면 개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참 기발나죠. 그리고 개 가죽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 자도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저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쉽게 되고 할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풍왕 같은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이래갖고 쉽게 되고 하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맹상군이 이 진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에게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바쳤는데 그 옷을 빼돌린 게 이 도둑질하는 자의 재능으로 빼돌리고요. 그런가 하면 계명이라는 자는 성문이 닫혀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달구름 소리를 내니까 온 동네 닭이 다 울어가지고 이제 새벽이 돼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탈출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도둑질하는 자가 맹상군이 대치하고 있는 적장의 첫날에는 적장의 갑옷을 훔쳐가고 이튿날에는 적장의 투구를 훔쳐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적장이 베고 자던 베개를 훔쳐가니까 적장이 도망가 버려요. 내일은 내 목을 가져가겠고 그런 식으로 활약을 해서 맹상군이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풍환이라는 사람은 식객으로 들어갔는데 풍환이라는 풍환이 맹상군에게는 아주 가장 뛰어난 식객이었어요. 아무 재주도 없다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식객으로 들어온 다음에 음식상을 이제 보니까 고기가 없고 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덜거립니다. 그 칼을 차고 다니는데 무거운 칼을 어루만지면서 장금아 돌아가자. 어떻게 밥상에 풀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천박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맹상군이 그 소리를 듣고 야 고기도 주어라. 고기 주어라. 그렇게 대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장금아 돌아가자. 수레가 없다. 식객 중에도 이제 아주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만 금화 수레와 말을 줘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맹상군은 그걸 듣고 수레와 말도 주어라. 수레와 말도 주어라. 그러더니만 급기야는 또 칼을 어루만지면서 집에 장금아 돌아가자. 살 집이 없다. 집까지 달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주제파도 모르는 놈, 못한 놈, 나쁜 놈 뭐 이러고 있는데 맹상군이 그때는 집 주는 건 좀 무리가 됐다 싶으면 면담을 해요. 집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도 줘라. 집도 줍니다.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맹상군이 그 영토가 대부지만 영토가 있는 거예요. 설이에요, 설. 설 땅에 가서 설 땅 백성들에게 그 지역의 그 유지나 백성들에게 뿌려준 돈 그걸 수금을 해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래? 그러니까 식객국 중에 그게 가서 꾸준 돈 받아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그 바닥의 일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든 대구를 해주고 그걸 가서 돈 독촉을 해서 받아오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 일을 아무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 풍환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대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만 하고 반기고서는 그래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튿날 설당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날 바로 돌아왔어요. 그날 바로. 이게 가기 전에 저렇게 물어요. 가서 그 백성들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무엇을 사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우리 집에 없는 걸로 사와. 그러고는 이제 가서 그날 가면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서 벌써 돈 다 받았어. 이러니까 풍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차용 정석을 보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 구워줬다. 다 불태워. 그러니까 뭐 설당 백성들은 뭐 만세를 부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이 너 어째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없는 걸 사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사왔어? 그러니까
의리를 사왔습니다. 의리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신 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뭐 여자도 많고 뭐 온갖 재물이 다 있는데 오직 없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상군이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영상군이 쫓겨났을 때 결국 설당 백성들이 도와줘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풍만이 장치에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당이 이제 그 제나라 선왕의 묘소를 거기다가 조성을 하고 또 선왕의 묘소가 있으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맹상군이 쫓겨나서 설당으로 가니까 그 백성들이 십리박까지 아이를 그 업고 뭐 손에 끌면서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양나라 혜왕이 천금을 실어서 보내서 맹상군을 초빙하려 하고 하니까 제나라 왕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오라고 다시 입장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장치를 쭉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갔다 오니까 맹상군이 실각하니까 3,000명의 식객이 삽시간에 흩어져 버려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맹상군이 섭섭하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우해줬는데. 그러고 있는데 다시는 식객을 내가 받진 않겠다 그래요. 배신자다 이렇게. 풍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명 남은 거죠. 풍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아침에는 시장에 모이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다 떠나느냐. 아침에 시장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저녁 시장에는 자기가 바라는 게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하고는 다시 식객들을 그 전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풍환이라는 한 사람을 참 제대로 건진 셈인데 시간이 됐나. 시간은 들리겠는데. 그랬는데 이 맹상군을 사마천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이 당시 맹상군뿐만 아니라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령군, 그리고 초나라의 춘신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군자라고 했어요. 사군자. 4명의 군자다. 이렇게 대대로 높이 평가했고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맹상군의 인재를 알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송나라 때 이 왕한석이라는 인물이 또 이게 문제 인물이에요. 왕한석. 왕한석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신법을 시행한 사람이죠. 위로부터의 계획입니다. 왕한석 위에 누가 있잖아요. 신종이 있었죠. 신종 황제는 원래 이게 북송의 황제인데 원래 황제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정종이 4년 집권하다 4년 황제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부터 이미 관계예요. 그 앞에 정종 앞에 이제 인종이 있는데 인종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후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계가 황제가 되는 거죠. 원래 황제가 될 사람은 궁궐 안에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풍족한 상태에서 사는 거죠. 황제가 되기 위한 교육만 받고. 그 사람 뭘 알겠습니까? 천하가 태평성대입니다. 맨날 이런 신하들이요. 그럼 그런가 보다. 왜? 근데 왕한석이는 많은 봉사 올리고 백날 그래봤자 안 통해요. 안 통했는데 인종이 죽고 나서 반계의 정종이 황제가 됐다가 저작거리에서 자란 신종이 황제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개혁을 단행하죠. 개혁을 담당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왕한석이다. 왕한석을 불러요. 왕한석 그전까지는 그냥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안 부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안 부르니까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하지 않아요. 안 부르면 못 나갑니다. 왕한석의 또 상대했던 사마광도 안 부르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다가 이제 신종이 죽고 나니까 부르니까 나가죠. 사마광은. 왕한석과 사마광이 또 평생의 라이벌이거든요. 그 대결이 또 볼만합니다. 둘 다 자존심 대결은 왕한석이 이겼습니다. 둘 다 그 판관 포청천이라고 아시죠? 그 포청천 밑에 있었어요. 포청. 왕한석도 술을 안 마시고 사마광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포종이 모아놓고 오늘은 좀 술 좀 마시라고 그 강권을 합니다. 근데 사막왕은 마지못해 마셨고 왕한석은 끝까지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왕한석이. 근데 이제 이 왕한석의 신법은 내용은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이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간신으로 나겠죠. 자기 선생 구양수도 왕한석을 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을 제가 왕한석으로 검색한 적이 있는데요, 다 왕한석 욕이에요. 나쁜 놈, 간신이다, 소인이다. 왜? 왕한석이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주들로 좀 당연한 거죠. 왕한석의 정체가 파악이 되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말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가 육아를 비판했던 그 내용, 상황이 육아를 비판했던 그 내용,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왕한석을 비판했던 대토지 소유자들의 비난, 이걸 보면 왕한석이 그럼 어떤 사람의 이익을 대변했는가 확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계란 같은 개혁파 지식인들은 왕한석을 높인 적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가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싸우고 있는데 뭐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왕한석이 싸운 자가 누군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는데, 왕한석이 독맹상군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95자예요, 95자. 독맹상군전. 거기 보면 맹상군을 비판합니다. 최초의 비판이에요, 맹상군. 뭐라 그러냐면 시정 잡배들이 두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맹상군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선비를 알아보았다면 제 나라처럼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멸망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합견이에요. 제 나라가 그 당시에 서쪽에 있는 진나라와 맞먹는 상태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걸어갔는데 바로 그런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한석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맹상군이 등용했다고 하는 인재들이라는 게 사실은 시정의 그 무리들이 지나지 않았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깡패두목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선비 한 명 없었기 때문에 제 나라가 그렇게 의없이 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왕한석의 견해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탁월한 점이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소동파가 또 왕한석의 또 상대거든요. 왕한석, 소동파. 그러니까 이제 이 북송 시대에는 아주 황금기예요. 원래 이제 중국은 중세의 시대고 세계사에서 중세의 정권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 그 사회학자 이언 모리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발전 지시를 수치화해가지고 그 책 이름이 왜 서양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서양이 지배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서양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대 얘기예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고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쪽을 기준으로 그쪽이 가장 뛰어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중세는 중국 송나라가 정점에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학이라고는 정답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 데이터 안에서는 정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서양이 우위에 있고 서양이 지배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뭐 조직력, 군사력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현재 조직력 부분에서 가장 앞선 데는 어디냐면 일본 동경이더라고요. 2,500만 이상 도시가 가능하고, 그 정보의 유통이나 뭐랄까 속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데가 뭐 동경, 상해, 북경, 서울도 거기 포함되고, 그걸 지수로 하면은 그런 그 사회 문화 발전 지수가 지금 거의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하나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서양이 앞서 있는데 점수가요 200점 정도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점인가가 군사력이에요. 동양의 전쟁 수행 능력은 20, 30 이렇게밖에 안 되고 서양의 전쟁 수행 능력은 200점 이상. 10분의 1 뭐 이렇게 절반은 또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는 그냥 값으로 맞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군사력이 이래요. 그죠. 국방비가만 1000조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동서양을 그렇게 문화 발전 지수로 이제 사회 발전 지수라는 걸로 비교해보면 군사력 빼놓으면 비슷합니다. 근데 이언 모리스의 예측은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2103년인가가 되면 뒤집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앞으로 좀 오래 사시면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동양이 지배하는가 서양이 지배하는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류가.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 인류가 전체를 갖고 생각을 해야지 동양 서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얘기죠. 뭐 크게 볼 때는 저는 인문적으로는 찬성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참고 근데 그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 관한석이나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 잘 쓰는 사람들 구양수, 왕한석, 정공, 소동파, 소식이죠. 그리고 아버지 소순, 그리고 소철, 이렇게 소시 삼부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는 한유, 유종은 이렇게 합쳐서 당송 8대가라고 그러잖아요. 8대가 중에 당나라 사람은 한유, 유종은 둘 빼고 나머지 6명은 다 송나라죠. 송나라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전부 조종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송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쓰던 사람은 이 나라의 가장 고위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당나라에서 글 잘 쓰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키웠거든요. 한유가 나중에 뭐 서울시장 경조위원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유종원도 한직을 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고요. 이 태백 두고 뭐 맨날 뭐 어디 가면 눈물 흘리고 뭐 그러잖아요. 시간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이제 무력으로는 천하를 다스렸고 사상적으로는 도교와 불교가 성대였고 뭐 육아 글자 쓰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와 송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소동파가 이야기하는 관중론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역사서에서 다루는 인물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관중은 관중이 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이제 그 소식의 그 관중론이거든요. 그런 견해들이 이제 송나라 때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를 다 마무리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미에 자료로 붙여놓은 자료가 여시충수하고 열자에 나오는 대목, 순자에 나오는 대목, 순자에 나오는 대목이 이제 숲속의 향기로운 풀인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위령공편에 가면은 똑같은 요라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